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면 정말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뒤로는 북악산이 병풍처럼 버티고 있고 그 앞에는 경복궁이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앞으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쭉 뻗어 있죠. 이 장면, 어쩌면 서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 같은데요. 그런데 이 도시의 기본적인 골격, 이 기본 레이아웃이 600년도 더 전에 한 장군의 기념비적인 불복종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서울을 최첨단 기술과 K컬처의 중심지, 21세기 메가시티로 생각하지만 그 도시의 DNA는 사실 14세기 말 한 사람의 결정적인 선택으로 코딩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한 왕조의 끝에서 최강대국을 침공하라는 왕명을 받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국경의 강 위에서 군대를 돌려 자신의 수도로 진격합니다. 이건 단순한 항명이 아니었어요. 500년 된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청사진을 그린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와 조선 건국 그리고 한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비전이 도시라는 물리적 형태로 구현되고 그 유산이 수백 년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례 연구죠.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1388년 고려 말의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의 부패가 극에 달했고 왕권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북쪽에서는 몽골의 잔존 세력이, 남쪽에서는 왜구, 즉 오크가 끊임없이 해안을 약탈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 명의 군인이 스타로 떠오릅니다. 바로 이성계 장군이죠. 그는 왜구를 격퇴하고 북방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군과 백성 모두에게 엄청난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혁명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시스템 안에서 가장 유능한 해결사, 최고의 오퍼레이터였어요. 그런데 1388년 이 유능한 해결사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당시 고려 조정은 최영 장군을 중심으로 한 반명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명나라의 압박에 맞서 요동 땅을 정벌하라고 이성계에게 명령한 겁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명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라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도박이었죠. 이성계는 즉각 반대합니다. 이때 그가 내세운 논리가 바로 그 유명한 사불가론입니다. 이건 그냥 싫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냉철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분석이었죠. 첫째, 작은 나라인 고려가 거대한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둘째, 농번기인 여름에 군대를 동원하면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 셋째, 주력군을 북쪽으로 보내면 남쪽 해안이 왜구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넷째, 장마철이라 활의 악효가 녹아 무기가 무력화되고 전염병이 돌 위험이 크다. 정말 완벽한 반대 논리였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 전략가를 넘어선 거의 국가 경영자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조정은 그의 반대를 묵살하고 출정을 강행합니다. 결국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국경인 압록강의 위화도라는 섬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의 인생과 고려의 운명을 바꿀 결정이 내려집니다. 비는 쏟아지고 강물은 불어나고 병사들은 지쳐가고 활은 제 기능을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사불가론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 지점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왕명을 거역하고 군대를 돌릴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의 기로에 섭니다.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국내 정치 지형을 꿰뚫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관료와 백성의 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힘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끝에 그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회군. 군대를 돌려 수도인 개경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쿠데타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순식간에 개경을 장악하고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적인 최영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군인 한 명의 쿠데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정도전과 같은 신진 사대부, 즉 새로운 유교적 이상국가를 꿈꾸던 개혁적인 지식인들과 손을 잡습니다. 군사력과 지성이 결합한 거죠. 군사 쿠데타가 지적 혁명운동의 지지를 받은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1388년 회군부터 1392년 조선 건국까지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의 낡은 시스템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집니다.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부패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켰죠. 그리고 마침내 1392년 이성계는 왕위에 올라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스스로 태조가 됩니다. 500년 가까이 이어진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성공한 스타트업이 새로운 사옥을 짓는 것과 같아요. 기존의 낡은 문화와 단절하고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물리적인 공간에 구현하는 작업이죠. 태조 이성계는 왜 수도를 개경에서 옮기려고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도 이전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인 리브랜딩 작업입니다. 개경은 500년 동안 고려 귀족들의 정치적, 경제적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짜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마치 한 스타트업이 기존의 인재와 문화가 고착된 실리콘밸리를 떠나 자신들만의 문화를 처음부터 만들기 위해 다른 도시로 본사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394년 태조는 새로운 수도로 한양, 즉 오늘날의 서울을 낙점합니다. 이때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철학적인 도시계획 프로젝트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 이 도시의 이념적 아키텍트는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집과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교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도시 전체에 코딩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양의 설계에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유교적 질서입니다. 중국 고대 문헌인 줄의 주리에 나오는 도시계획 원칙을 따랐죠. 좌묘 유사, 전조 후시, 즉 궁궐을 중심으로 왼쪽에 종묘, 왕실의 사당, 오른쪽에는 사직단,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을 두고 앞에는 관청, 뒤에는 시장을 둔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도시의 기본 OS였어요. 두 번째 원칙은 풍수지리, 즉 지리적 조화였습니다. 배산임수, 배산림수라는 개념이죠.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형이 명당이라는 겁니다. 한양은 이 점에서 완벽한 곳이었어요. 북쪽에는 주산인 북악산이 있고 남쪽에는 한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이라는 네 개의 산이 도시를 분지처럼 감싸 안고 있었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왕조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징성입니다. 북악산에서 시작해 경복궁을 거쳐 육조거리, 오늘날의 세종로로 이어지는 남북의 중심축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권위가 왕을 통해 정부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장치였습니다. 이 축 위에 서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위계 질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설계한 거죠. 정말 대단한 공간 연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이론에만 매몰된 이상주의자들은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전조후시 원칙에 따르면 시장은 궁궐 뒤편에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경복궁 뒤는 바로 북악산 자락이라 시장을 만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적인 지형을 고려해서 시장을 궁궐 앞쪽, 지금의 종로인 운종가에 배치합니다. 이 상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줄 아는 실용적인 엔지니어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 점이 이 프로젝트의 위대함입니다. 1394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395년에는 주 궁궐인 경복궁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1396년에는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한양도선 건설이 시작되죠.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약 19만 7,400명의 인원이 98일 만에 성벽의 대부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거의 20만 명을 동원해서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수도의 성벽을 쌓아올린 거예요. 그 프로젝트 관리 방식도 놀랍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동원한 게 아니에요. 같은 지역 출신 인부들을 같은 구간 공사에 배정하고 공사가 끝난 성벽돌에는 책임자의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일종의 원시적인 실명제이자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단 거죠. 이 돌은 내가 책임진다는 표시를 남긴 겁니다. 이건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날림 공사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국가 주도의 메가 프로젝트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전략적 관점에서 이 수도 건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앞서 말했듯이 개경의 오래된 네트워크 효과를 깨뜨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새로운 수도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거리, 모든 건물이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과 유교 이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의 레이아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통치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ROI, 즉 투자 대비 수익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십만 명을 동원하고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500년 이상 지속된 안정적인 왕조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왕조의 이념적 토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한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성공적인 투자는 없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 실제 도시의 삶 사이의 관계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경복궁과 육조거리 같은 공식적이고 계획된 공간이 있었던 반면 그 주변으로는 자생적이고 유기적인 공간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피마곤이죠. 말을 탄 고관대작들을 피해서 서민들이 다니던 좁은 뒷골목을 말합니다. 이 골목에는 선술집과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활기찬 서민들의 공간이 되었죠. 이건 마치 잘 설계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도 같아요. 개발자들이 의도한 공식적인 API, 육조거리 같은 데로가 있는가 하면 사용자들이 스스로 찾아낸 비공식적인 활용법이나 워크어라운드, 피마골 같은 뒷골목이 생겨나는 거죠. 아무리 완벽한 톱다운 방식의 설계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텀업 방식의 행태와 상호작용하면서 도시의 실제 모습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시의 공간 분할 자체가 사회 계층을 물리적으로 구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청계천 북쪽의 북천에는 고위 관료들이 살았고 중간지대인 중천에는 의사나 통역관 같은 중인 계급이, 남쪽의 남천에는 하급 관료나 무관들이 살았습니다. 사는 곳이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도시 지리학이 사회 계층 구조의 거울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600년 전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오늘날의 서울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백미입니다. 서울의 DNA는 바로 이때 새겨진 거죠. 세종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의 중심축입니다. 종로라는 이름은 당시 시간을 알리던 종이 있던 곳에서 유래했고 숭례문, 흥인지문 같은 사대문의 이름과 위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을 흐르던 청계천은 복원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빼놓을 수 없죠. 종묘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곳은 조선왕조의 창업 이념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지금도 실제로 재래의식이 거행되는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600년 전의 설계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장인 셈이죠. 마치 도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양이라는 물리적인 도시, 즉 하드웨어는 유교 이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난 600년간 하드웨어는 고층 빌딩과 지하철 등으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운영체제, 즉 기본적인 도시 골격과 상징적인 장소들의 위치는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위화도 회군에서 볼 수 있는 과감하고 결정적인 행동의 힘입니다. 때로는 현재 게임의 규칙을 깨야만 새로운 게임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둘째는 창업 비전의 중요성입니다. 한양은 그냥 건물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아이디어가 물리적으로 구현된 결과물이었죠. 물리적이든 이념적이든 강력한 기초는 수백 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설계와 인간적인 적응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된 시스템이라도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변화한다는 피마골의 교훈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도시 계획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그리고 기업 창업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그 장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에 광화문 광장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냥 복잡한 현대 도시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명의 학자가 설계하고 비 내리는 강가에서 궁대를 돌리기로 결심했던 한 명의 장군이 실행에 옮긴 600년 된 운영체제의 중앙 처리 장치 CPU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인 거죠.